안녕하십니까. 호주시사TV 조PD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고 현재 진행 중이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기저기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뉴스도 이번 침공을 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호주시사TV에서도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호주 시사를 알아보기는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 매체에서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전쟁 이야기 이외의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사회면 기사를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시드니 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는 오늘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월요일에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경이 오픈되는 첫날, 대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첫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노조를 향한 강력한 비난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2GB 밴 포럼 쇼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운송노조에서 지난 9월부터 간헐적인 노동쟁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지난 2월 9일에 쟁의 계획을 정부에 통보합니다. 쟁의 내용은 오버타임 거부, 대체 근무 거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의가 계획되자 시드니 레일에서는 쟁의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고 평가는 2월 16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는 철도 운행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주 동안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장관이나 수상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는 페어워크 커미션에 노조 쟁의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페어워크 커미션에서는 두 당사자가 미팅을 가지고 저녁 8시에 일부 합의를 합니다.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는 이로써 쟁의가 중단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당사자가 합의에 뒤이은 내용에서 서로 다른 버전을 제시해 정부는 일요일 저녁 긴급회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는 밤 11시에 데이빗 엘리엇 교통장관 수석 어드바이저에게 내일 철도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새벽 1시에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는 전격적으로 운행 중단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교통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장관과 뉴사우스웨일즈 주 수상은 월요일 오전 라디오를 통해서 철도 운행이 중단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드니 철도 교통 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조가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부가 이렇게 된 것이죠. 정부 내에서 장관과 부서장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하고 부서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관하고 기관장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까지 호주 정치 구조를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듣다 보면 장관의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데이빗 엘리엇 교통부 장관의 경우도 주로 맡았던 일은 보훈, 교정, 비상 서비스, 대테러 쪽을 보던 사람인데 교통부 장관 그리고 지금도 보훈 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피터 더튼 국방장관의 경우도 경찰 출신으로 노동, 재무, 스포츠, 보건, 국경수비, 내무부를 거쳐서 현재 국방부를 맡고 있죠. 나중에 총리를 하려면 두루 알아야 하지만 견직도 많고 자주 옮기다 보니 그 부서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한테 휘둘리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호주 공무원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의 대빵인 롭 샵의 연봉이 60만 달러로 호주 총리 55만 달러보다 5만 달러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182명의 고위 공무원을 새로 고용했고 한 명당 평균 임금이 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공무원 조직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드니 철도 대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80세 할아버지가 치매 아내를 양로원에서 탈출시키려 했던 순애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이 이틀 사이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84세의 아내분은 양로원으로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요. 이틀 뒤 할아버지는 운전 중 마주오는 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1억 2천만 달러의 역대급 파워볼 추첨이 있었습니다. 두 장의 티켓이 당첨되어 한 티켓당 6,3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장의 티켓 중 한 장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인구 3만의 작은 도시 칼굴리 지역에서 250명의 주민들이 신디켓으로 이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 명당 약 25만 달러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티켓을 산 그룹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골드필드 Let's Pay Our Mortgage라고 합니다. 로또를 해서 모기지 갚는 것을 목표로 한 그룹인가 봅니다. 이제 모기지를 갚으시겠네요. 근데 좀 25만 불이면 좀 모자라지 않나요? 얼마나 모기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로또로 모기지를 갚겠다는 목표를 세웠을까요? 자, 모기지 한번 얻으면 30년을 갚아야 하니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비 소식입니다. 올해는 정말 비가 징글징글하게 옵니다. 퀸슬랜드 남동쪽에 있는 웨이븐호 댐에 유입되는 유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2월 25일 금요일부터 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댐의 수위는 68%인데 추가로 늘어나는 물을 대비하기 위해 방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퀸슬랜드 당국은 급류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9시를 기해서 브리스베인 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방류로 컬리지 크로싱과 코올로 브리지가 금요일 저녁 이미 침수되었고 이외에 여러 다리가 침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도 이 댐에서 방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브리스베인과 입스위치에서 심한 홍수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건 금요일 뉴스인데요.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소식을 보면 브리스베인 여러 곳이 이미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골드코스트 내륙 쪽 주민들은 길이 끊어진 길 양쪽에 줄을 매달아 생필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호주 시사클럽의 멤버이신 유진이 박님이 그쪽에 사시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진이 박님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오픈 채팅방 카톡이 조용한 걸로 보면 통신이 끊긴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연락 주시고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에 계속 비가 내리고 태풍이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퀸슬랜드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마해라 비 많이 묻다이가. 퀸슬랜드 남동쪽에 폭우를 쏟아부은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북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는 트위드 헤드에서 캠시 지역 퀸슬랜드 주 경계부터 포트 맥쿼리에 걸쳐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도로와 다리가 이미 물에 잠겨 통행이 차단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센트럴 코스트와 시드니 북부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센트럴 코스트는 80mm 정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북동쪽인데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북쪽에서 비가 내려와 엄청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일요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최고 250mm의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50mm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센트럴 코스트에서는 4휠 드라이브가 불어나는 물에 갇혀 한 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몇 시간 만에 180mm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 비는 한 주 정도 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110mm, 일부 지역은 최고 250mm가 예상됩니다. 이게 정말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적응되려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참 정말 정신이 다 없습니다. 요즘 스팸 메일하고 메시지가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메시지뿐이 아니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제 전화번호를 예전에 인터넷에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요즘 호주에서 전화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한 해만 스캠워치에 보고된 전화 사기 건수만 28만 6천 건에 달하고 액수로는 3억 2,3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정키로는 피해자의 약 13% 정도만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 액수는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두 건의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두 건 다 나이가 많은 노년층이고 사기꾼들이 직접 집으로 돈을 픽업하러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통상 전화 사기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지화된 것이 특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피해자들에게 사기꾼을 잡기 위해 도와달라고 하고 현찰을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누가 오면 전해주라고 전문가들은 전화 사기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통상 은행원, 전기나 가스 회사 직원 또는 정부 관련 기관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도 말고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라고 하고 뭐 콜센터 같이 뒤에서 잡음이 많이 들리면 계속해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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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이놈은 영어가 안 돼서 안 되겠다 하고 아마 리스트에서 지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러시아의 침공이 예고되던 시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와 우크라이나와의 충돌로 석유, 가스, 비료 그리고 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호주는 지난주 평균 휘발유 가격이 2.2센트 상승해 179.1센트를 기록했고요. 가게는 사상 처음 한 주 유류비로 한 주 평균 $25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67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US $99를 기록했고 곧 US $10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자 기사에서는 이미 US $100가 넘어 US $101.3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또 변경되었겠죠. 자, 가스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유럽의 가스 저장량이 31%로 5년 평균 43%를 밑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부족으로 가격은 계속 오르기는 하는데요. 가스 수출 계약 특성상 장기 계약을 맺어 놓아서 호주가 당장 가격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유럽과 가까워 유럽의 가스 부족이 발생해 가스를 수입한다면 카타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가 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던 물량을 유럽으로 돌려 아시아 쪽 가스가 부족해지면 호주에게도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는 수출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물가 상승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없애거나 50%가량 줄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에 붙은 유류세는 판매 가격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죠.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난 목요일 호주 주식시장이 2020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당일 호주 주식은 3%가 빠졌고 시장에서 $740억 사라졌습니다. 금요일 현재 약간 회복해 ASX 200은 0.1% 상승, All Ordinaries 인덱스는 0.3%가 올랐습니다. 참 전쟁이 여럿 잡습니다. 이러니 푸틴이 숏을 쳤다는 소리가 나오죠. 빅숏. 빅숏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영화화한 것인데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해커 그룹인 어네니머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네니머스는 러시아 정부의 선전 매체인 러시아 투데이 뉴스 서비스를 디도스 공격을 통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크렘린, 러시아 정부, 러시아 방위성 웹사이트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디도스 공격은 하기도 쉽고 방어하기 쉬우며 만약 아마존을 마비시켰다면 분당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있겠지만 뉴스를 전달하는 사이트를 마비시킨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월 15일 올라온 어네니머스의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악화된다면 러시아의 산업 컨트롤 시스템을 인질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초전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전력의 전부를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러시아 국방정책 전문가인 롭 리씨는 현재 러시아는 무시무시한 열압력 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고위 국방 및 국가안보 인사들은 동유럽의 유혈 충돌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수개월이요? 정말 이러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키예프가
러시아 손에 떨어지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까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3월 18일 주 총선을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얼마 투입하겠다, 저기다 얼마 투입하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자유당과 노동당에 기부한 사람들을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노동조합, 광산 거부들이 기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기부 액수를 보면 지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당은 410만 달러, 노동당은 217만 달러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 좀 많네요. 부동산 개발업자, 참 인허가권자들이 개발업자들로부터 정치 기부를 받는다. 참 좀 그렇죠? 아무튼 이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총선은 코로나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국민 여론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자유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당이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4곳에서 자유당 의석을 뺏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합 지역구 4곳이 있는데 지지도 차이는 2%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자유당을 53% 대 47%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수상선호도에서는 야당 대표인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의원이 현 수상인 스티븐 마샬 의원을 46% 대 39%로 7%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연방노동당이 자유국민연립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동당은 55%, 자유국민연립이 45%로 노동당이 앞서고 있고요. 총리 선호도에서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43%, 앤소니 알바니스 야당 대표가 38%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가 호주 우주산업에 6,5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부문의 우주 여행과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들레이드에 본사를 둔 호주 우주국 ASA에 이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2005년 나사에서 진행한 미션에서 우주인 1명을 우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투입되는 자금은 신규 우주 발사기지 3개를 개발하거나 기존 발사기지를 보완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나사와 다른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우주에 호주 우주인을 다시 보낼 계획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호주가 우주 분야에 신경을 쓰는 건가요? 그런데 이 발표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선거를 28일 앞둔 상황에서 발표되었고 투입되는 6,500만 달러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들레이드에 본사를 둔 호주 우주국의 자금이 투입된다지요. 네, 옆에서 연방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6,500만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근데 어제 로또 당첨금이 6,300만 달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 부동산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울릉공 아래 카야마라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블로홀이라고 해서 바닷물이 바위에 난 구멍을 뚫고 올라오는 곳으로 유명하죠. 물론 바다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동네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21%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의 중간대 가격 주택은 41.6%가 올라서 150만 달러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원인으로는 시드니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이곳으로 많이 몰려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임대를 사는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비를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웨버리 가족인 이 집은 지난 1월달 살던 집에서 쫓겨난 뒤 적당한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해 친구 집 뒷마당에서 캠핑을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혼자 벌지만 꽤 수입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에 $1,000 정도를 감당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이 주에 약 $1,000 정도 한다는 얘기겠죠. 이후 이 가족은 카야마에서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카야마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임대를 구해서 옮겨갔다고 합니다. 주에 $1,000. 와, 대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대주택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임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통상 600에서 750달러인데 비해 휴가 목적 단기 임대로 내놓으면 일주일에 벌어들이는 돈을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야마 대단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카야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다가 보이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뜨고 나서 본다이 쪽에 임대 부동산이 부족하다는 기사도 많이 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오랫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이 자신이 살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좋은 동네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참 41.6% 상승, 1년에 41.6%?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지난 21일 호주 국경이 재개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기사입니다. 코어로직에서 과거 데이터를 통해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 부동산 시장의 어느 섹션이 변화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지난 11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호주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 입국자와 해외 출국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2차 접종까지 마친 여행자나 이미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국경이 개방되고 스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인구가 좀 늘지 않겠습니까? 해외 입국자를 종류별로 나눠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광객과 기존 비자 소지자가 늘어난다면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공실률이 줄어들고 단기 임대 주택의 수익이 늘어나는 의미이죠. 자, 이런 경우 시드니, 멜번 그리고 브리스벤과 같은 관광 도시들과 케언즈의 지방 도시 또는 타스마니아의 지방 도시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민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렌트나 쉐어하우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주택 구매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45%의 이민자들은 시드니와 멜번의 10개 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10개 지역은 국경이 막히면서 임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 초부터 임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 이너웨스트 지역과 멜번의 이너 지역은 여전히 2020년 3월 가격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회복되는 데는 임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일부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버렸고 또 일부는 임대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임대 시장에서 물건을 아예 걷어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가장 임대 가격의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멜번 이너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숙련 기술 이민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호주 이민성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발급되는 스킬드 비자의 12.9%가 퀸슬랜드에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11%대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도 시드니, 멜번, 브리스벤의 임대 시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학생 비자의 경우도 앞서 말한 도시의 대학가 주변의 임대 시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 국경이 열려 외국에서부터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우선 임대 시장이 아주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이후 시간이 지나 수년 후에는 이민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할 것이고 이후에는 매매 시장이 더 좋아지겠죠. 물론 임대 시장이 활황이면 투자자들이 부동산 구입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바로 매매 시장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어떤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자만 갚는 대출을 쉽게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프라가 이자만 갚는 대출을 일반 대출의 30%만 할 수 있도록 은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아프라가 이것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부동산 가격은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과 비례해서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모기지로 돈을 빌려야 할 텐데요. 곧 이자율이 오를 텐데 그러면 상환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에 뛰어들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럼 국경이 개방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임대 시장은 활황이 될 텐데 매매 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까요? 오, 그치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 2월 마지막 주 호주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호주시사TV 조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 근데 정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힘든 부탁일까요? 조회는 많은데 좋아요가 100도 안 됩니다. 내용이 좋아요를 누르기는 너무 허접한가요? 그래도 좀 눌러주세요.